자, 바로 지금 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 전달 체계 관련된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가 그 2017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온 문제인데, 자, 사회복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중에 하나는 접근 용이성의 원칙이다. 다음 중 서비스 접근의 장애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1번은 서비스에 관한 정보 부족,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죠? 장애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심리적 장애도 해당됩니다. 그죠? 선정 절차상 장애, 이것도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은 사실상 쉽게 골라졌죠. 이게 지금 서비스 장애 요인에 해당이 되는데 요겁니다. 요거. 이게 답이야 쉽게 골라진 건데 이 문장 자체가 이게 참 좋은 문장이에요. 그 유사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난립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뭐죠? 이게 바로 파편성의 문제예요. 파편성. 알았죠? 서비스 제공기관이 난립하게 되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된다고 했었어요. 각각의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서비스를 잘 제공하지만 그 제공기관의 연계가 안 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건 뭐 누구하고 관련돼 있어요? 얘는 바로 통합성과 관련돼 있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제 통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뭐 정답 고르는 건 쉽죠. 일단 정답 고르는 건 쉽지만 이 지금 단편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해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 73쪽으로 올게요. 그 사회부장 기본법부터 이제 볼게요. 사회부장 기본법. 사회부장 기본법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1963년에 사회부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1995년에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부자에서 정신보건법하고 같이 1995년에 제정됐다라고 했었는데, 거기 정의 보면 이제 사회부장, 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이 8가지가 규정되어 있고요. 사회보험, 공공무료,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8가지 외우는 방법은 저번에도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라는 용어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회 그 관련 복지 제도가 묶인 거기 때문에 개정 전 오른쪽에 개정 전 조항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무료,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였거든요.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복지 제도가 묶여진 것이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거기 보면 보건복지, 교육, 고용주거, 문화, 환경, 그게 이제 옛날로 보면 이게 관련 복지 제도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상담, 재활, 돌봄, 그 뒤쪽이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묶인 거니까 되게 길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평생사회 안전망은 기본 욕구 플러스 특수 욕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부장 수호권, 급여 수준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 동그라미, 문화 동그라미, 그 빈칸 넣기 시험도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그죠? 뭐 행복, 도덕, 행복하고 도덕적인 아니죠? 건강하고 문화적인입니다. 그리고 매년 공표합니다. 뭐를? 최저부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합니다. 그리고 최저부장과 최저임금을 이걸 고려해서 사회부장 급여 수준을 결정합니다.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 원칙, 직권주의 보완입니다. 신청해야지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거 직권주의 보완입니다. 그다음 이제 양도 담보 제공 압류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아까. 자, 그리고 오른쪽 봐보세요. 급여 신청 조문 신청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한다. 그게 나와 있는 거고, 사회부장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하면 그 기관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174쪽 제일 외 사회부장 수호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습니다. 그죠? 다만 법령으로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법적 제재는 가능합니다. 자, 근데 법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만 그치합니다. 자, 사회부장 수호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면으로. 그죠? 서면으로 통지. 구두가 아니라. 서면 또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그죠? 포기 취소할 수 있습니까? 예, 포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법령이 위반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 자, 구상권.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기관이 손해배상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상권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고요. 이건 이제 대의권이라고도 합니다. 어떻든 이제 구상권 조문이 있고요. 자,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제가 지역사회 보장계획 설명할 때 이거 설명했었어요.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마다? 5년마다. 그죠? 그리고 이거 누구 심의 거쳐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죠? 이거 심의 거치면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확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조정기구입니다. 심의조정입니다. 심의 동그라미, 조정 동그라미. 알았죠? 심의 의결이 아니라 심의조정기구입니다. 이게 옛날에 사회부장 심의위원회였는데 개정돼 가지고 사회부장위원회로 바뀐 거예요. 심의가 빠진 거죠? 왜 빠졌을까요? 심의뿐만 아니라 조정까지 하니까 빠졌습니다. 알았죠? 조정을 집어넣으면서 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거기에 국무총리 소속에 둡니다.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자,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부위원장 3명입니다. 본래 2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가 됐어요. 교육부 장관이 추가가 됐어요. 자, 이거 우리 거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 복지하는 데 돈 필요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알았죠? 그 다음에 위원은 30명 이내 위원이고 임기 2년이고 공무원은 재임기간, 그 다음에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자녀 임기 기간 동안이죠. 자, 사회부장 정책의 기본 방향 이 세 가지 그 1, 2, 3번 있고 거기다가 사례관리 시스템 집어넣어가지고 틀리게끔 나왔고요. 운영원칙 중요합니다. 운영원칙 6가지는 거기 안기법 넣어놨는데 사형이 말하기를 너무 불쌍해가지고 연민을 느낄 정도로 너무 불쌍한 사람 만나면 정보로 빨리 알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사회부장 운영원칙 6가지 원칙이에요. 네, 그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운영원칙도요. 그 왼쪽에 조문 자체를 알아요. 조문 자체. 시험에 나올 때 조문으로 나와서 거기 왼쪽 봐보세요. 날개 운영원칙 제25조인데 1항이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밑줄 그게 보편성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형평성 나와 있고요. 2항에 3항에 보니까 민주적 결정 그게 민주성이죠. 4항에 보니까 효율적 나와 있죠.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이 다 나와 있네요. 4항에 그 다음에 5항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입니다. 국가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면 틀려요. 왜? 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때 국가는 중앙정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를 얘기합니다. 자, 국가 책임. 근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에요. 그때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 봐보세요. 또 오른쪽 비용부담 보세요. 주어가 중요한데 사회보장 비용부담은 이거 기출표기 안 돼 있지만 과거에 나왔어요. 한번. 어떻게 나왔냐면은 운영원칙을 물어보놓고 운영원칙에다가 비용부담 주문을 집어넣어 틀리게끔 나왔어요. 자, 비용부담 간접적으로 나왔는데 자, 1급은 워낙 잘 나오는 조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비용부담은 주어가 중요한데 사회보장 비용부담은 1하고 시작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으로 주어가 시작되면 사용자, 비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동그라미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국가가. 알았죠? 사회보험은 절대 국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하면 안 돼. 절대. 알았죠? 여기서는 이제 국가가. 자, 그리고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에 정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 거기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 밑줄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공공부조나 이렇게 저소득층,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회 서비스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예 부담한다. 알았죠? 그런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 봐보세요.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잘 사는 국민을 얘기하는 거죠. 잘 사는 국민의 사회 서비스는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가 아니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급여 관리는 나와 있고 조문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사회복지사업법. 거기 뭐 개정사항 제정되고 개정사항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정의를 봐보세요. 사회복지사업이란이라고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길어야 돼요. 알았죠? 사회복지사업이란 되게 길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거기 강목에 있는 법률 가로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 있잖아요. 그건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강목에 있는 법률이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인데 강목에 있는 법률에 따른 보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 상담 직업 지원 띵띵띵띵띵띵띵띵 막 띵띵띵띵띵 계속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강목에 있는 법률에 따른 사업이 사회복지 사업인데요. 가나다라 마바사가 목입니다. 그래서 거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로 넘기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봐요. 자꾸. 알았죠? 우리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물어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사회보험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공공부조법은 다 포함돼요. 5대 공공부조법. 알았죠? 근데 5대 사회보험법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법 제목 중에 처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청소년은 본래 없었는데 하나가 들어갔어요. 176페이지 보세요. 176페이지에 거기에 퍼에 보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았죠? 청소년과 하나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넘기기 전에 그 175페이지 봐보세요. 175페이지 날개 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이념이 나와 있어요. 4가지. 그것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누구든지 서비스 신청, 공공성 확보, 그 다음에 인권 보장, 마지막 선택권 보장. 자, 그렇게 외우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누구든지 서비스 신청, 공공성 확보, 인권 보장, 선택권 보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넘기세요. 그 다음 176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원칙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물 동그라미. 왜? 서비스는 현물이니까. 그죠? 서비스 자체가 현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물 원칙입니다. 제공이. 보호 대상자에게 다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권 밑줄 뭐예요? 바우처, 증서입니다. 자, 시설 설치 방해 금지되어 있고 특히 거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복시설 설치를 지원하거나 제한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복 전담 공무원이죠. 결국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할 일들이니까. 근데 거기 이제 거기 사회복지사 그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본래 이게 지역사회 복지계획인데 이게 다 옮겨졌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회보장 급여 이용 등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다 옮겨졌죠? 우리 공부했던 거 지역사회 보장계획 그거예요.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고요. 1급과 2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상급 폐지됐죠. 2019년에. 자, 어떻든 거기 1급 국가시험은 합격을 해야 하고요. 거기 전문사회복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도입돼가지고 자, 이게 이번 2020년 보호직 시험에서 이게 나왔죠.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로 해당되는 자격 물어봤는데 아닌 거. 근데 거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가 이제 법정 자격이 되었습니다. 법정 자격이 돼. 물론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이전부터 법정 자격이 있죠. 그죠? 정신보건법에 옛날 규정되어 있었으니까. 자, 결격사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77쪽으로 와보세요. 의무 채용은 그 3가지 업무는 무조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의무 채용 예외 시설 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노인 여가복지 시설입니다. 노인 여가복지 시설은 3가지 종류예요.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교실인데 노인교실과 경로당은 의무 채용 예외 시설이지만 노인복지관은 제외니까 노인복지관은 의무 채용 시설입니다. 알았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교육은 8시간입니다. 8시간 이상 연간 팔팔하게 맞는다. 8시간.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조문이 옮겨졌죠.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문 수권자 발굴에 관한 문제를 우리 봤잖아요. 그쵸? 이미 봤어요. 저번에 지역사회복지원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옮겨져서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세상을 구출하는 날 이거 9.7 이 책이 9.7이니까 현직에 지금 계신 우리 이제 학교 간 우리 선생님이 간혹 이렇게 저번에 한번 문자 왔었는데 저보고 9월 7일 날 책 앞 거기 앞에다가 이 책을 꽂아놨는데
책 보니까 생각난다고 연락 왔었어요 그때. 그렇지. 거기 이제 사회복지 법인 보세요. 설립,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허가제죠. 자,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입니다. 시도지사 허가 인가. 그 다음에 임원, 이사 7명 이상. 자,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7명 이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7명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7명 X.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7명 이상. 그리고 감사 2명 이상.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3배수를 추천합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요. 자, 이사임기 3년. 2, 4, 2, 4, 3. 그죠? 2, 4니까 3이 빠졌죠, 가운데. 2, 4, 3. 자, 감사는 감히 감사한테 2년. 각각 연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이사 임기는 당연히 이사니까 3년이겠죠. 근데 이 외국인 이사는 이사 연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요. 자, 임원 보충. 이사나 감사에 결혼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합니다. 자, 겸직 금지. 이사는 시설장은 할 수 있지만 직원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둘 다 못합니다. 자, 재산은 둘로 나뉩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입니다. 기본재산과 수익재산이 아니라. 자, 기본재산은 함부로 사용 못합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립허가 취소인데 2가지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아닌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고 이 2가지는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끝나야 돼, 반드시. 알았죠? 거짓,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기본재산 출연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설립에 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기본재산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죠. 그것도 허가했죠. 그죠?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남은 재산 국고로 귀속됩니다. 수익사업 보세요. 법인은 목적사업 외의 경비가 아니라 목적사업의 경비죠. 자, 목적사업 거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틀려요. 목적사업 외의가 아니라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요.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 합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병도 설립에 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주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은 일개 시도지사의 범위를 뛰어넘었으니까 그때는 보건복지부 연관에 허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여기가 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가. 자,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여기 1순위에 1순위. 알았죠? 사회부장 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무조건 공부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보조법 5개,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5개, 그 다음에 아동노인 장애인까지 공부는 해야 하거든요. 법은. 알았죠? 거기까지가 법령 한계선이에요. 지금 법령 특강 제가 거기서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혹시 들었으면. 자, 어쨌든 거기 178쪽 보세요. 사회복지 시설인데 이제 시설 관련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운영은 못한다 하면 안 돼요.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 법인이나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예요. 자, 그거 중요합니다. 또는 막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사회복지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X. 사회복지 법인에게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알았죠? 영리가 아니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 기간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령에 이제 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은 시행 규칙이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 위탁 계약 기간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중요하고.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설치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조례로 이렇게 나오는 조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가 아니라 신고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할 경우에 이제 신고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때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건 조심해야 하고. 시설 폐지는 신고고요. 자, 하나의 시설의 둘 이상의 사회복지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험은 2가지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와 안전사고. 지진 X. 지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사회복지 공제의회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둘 다 가입한다. X. 자, 시설장은 정기수시 안전점검 실시합니다. 시설장이.
그리고 그 결과를 시청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요. 시설장 상근입니다. 시설 수용 인원은 300명 초과할 수 없고요. 초과할 수 있는 시설이 왼쪽에 나와 있지만 그런 건 하시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몇몇 시설 제약으로는 이제 다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설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 도지사가 평가하는 겁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3년마다 1회 이상이 아니라 3년마다 평가로 개정됐어요. 알았죠? 3년마다 평가입니다. 3년마다 1회가 아니라. 자, 시설평가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요. 자,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 결과 공표하고 뭐 하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인데, 그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얘기합니다. 시설에 두는 시설운영위원회인데,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장의 임명위촉이 아니라 시청군수구청장의 임명위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79쪽으로 올게요. 이 날짜 중에, 거기에 일단 장애인의 날 중요하고요. 4월 20일.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의 날하고 거기 5월 10일 있잖아요. 한부모 가족의 날은 없었던 게 생겼어요. 최근에. 거기 근데 한부모 가족의 날이 좀 지금 잘못됐네요. 거기에 이제 장애인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이라고 들어있는데 그거 지워버리세요. 어쨌든 한부모 가족의 날은 5월 10일인 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6월 15일. 65 붙여 읽으면 65고.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그다음에 노인의 날, 정신건강의 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굵게 색깔 표시한 거 있죠? 걔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넘길게요. 자, 184쪽으로 갈게요. 자, 드디어 이제 4부로 왔는데요. 184쪽입니다. 사회부장의 개념에 뭐 이게 테마로 하나로 분류하기가 너무 작은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사회부장은 결국 소득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베버리지 선배님께서도 소득 보장이라고 했고 다만 이제 소득 보장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국제노동기구는 당연히 국제기구에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좁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죠? 그렇잖아요. 국제기구에서 어떤 범위 개념 정의할 때 좁게 정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항상 넓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국제노동기구에서 사회부장은 사회보험, 사회부조 일반조세로 재정이 지원되는 급여, 그 다음에 가족급여, 적립기금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된 사회부장 최저기준 조약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직 실시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상병급여. 그죠? 1952년에 그 조약에 있는 내용조차도 우리가 다 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거기 우리 시험에 얘기 나왔거든요.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부장의 핵심을 소득보장으로 정의하여 좁은 의미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사회보장 자체는 소득보장이에요. 소득보장으로 정의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좁다라고 넓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득보장은 소득보장이지만 그걸 소득보장하는 방법에 이제 여러 가지 범주를 두는 건데 당연히 넓게 정의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게 2012년 문제인데 2012년에 이 지문이 이게 그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이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걸 말을 했는데 황당했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어떻든 이 문장 틀렸죠. 맞는 문장이라고 이렇게 막 말을 했었는데 말도 안 되죠. 제가 이제 이거 틀린 문장이다라고 했는데 틀린 문장이라고 카페에다가 적었더니 막 댓글이 막 100개가 넘는 댓글이 두루루루 막 달리면서 막 넌 뭐냐? 여기서 노량진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너만큼 공부 안 했다고 보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었었어요 그때. 이 문장 하나로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이걸 엄청나게 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은 넓게 정의하고 있고요. 이것도 우리도 보면 미국을 보면 경제적 보장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85쪽으로 와보세요. 사회보장 책임의 영역인데 여기는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가.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 거기 사회보험 보세요. 1번 목차 보세요. 사회보험 넘겨보세요. 두 번째 공공부조 그 다음에 187쪽 사회수당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구분할 때 사회보장의 체계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렇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아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니라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테마 67번에서는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구분을 할 때. 알았죠? 자, 그래서 요겁니다. 여기 이제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과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입니다. 여기가 최저생활 보장선이고요. 요거 제가 그 186쪽 날개 쪽에 보면은요. 186쪽 날개 쪽 봐보세요. 저번에 한번 설명도 했었는데 여기가 사회보험이고요. 자, 여기가 공공부조이고요. 자,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 자, 빈곤선 밑에 위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사회수당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다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공부조는 얘는 기여합니까? 기여하지 않습니다. 기여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비기여입니다. 기여는 안 해요. 기여는 안 하지만 소득과 자산조사는 합니다. 그래서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회보험은요. 얘는 기여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내야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얘는 소득자산조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수당은요. 얘는 기여합니까? 아닙니다. 얘는 여기 요거 다 들어와요. 이쪽에 성격이. 그래서 얘는 먼저 비기여입니다. 비기여고요. 비기여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비소득 자산 조사 프로그램입니다. 반면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복지관에서 서비스 받으려고 보험 듭니까? 안 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기여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둘로 나뉘어요. 여기서 나뉘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소득자산조사 합니다.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하고 줍니다. 그죠? 그래서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넷으로 나뉘어요. 이렇게 넷으로.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순서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로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번째로 해놨는데, 자,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죠. 사회보험이든 공공부조든 어느 선을 지키려고 한다? 요 선을 지키려고 한다고 그랬죠. 요 선을 지키려고 한다고 했어요. 예. 사회보험도 공공부조도. 그죠? 예, 그때 여기서 잘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뚝 떨어질 때 적어도 요 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겠다. 그래서 이걸 보호의 하한선의 개념. 그래서 거기 지금 날개 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저 공공부조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적어도 가난하지만 여기까지는 먹고 살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보호의 상한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회보험이든 공공부조든 둘 다 어떤 선? 요거 국민 최저선, 즉 최저생활보장선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이제 거기 185페이지 봐보세요. 185페이지에 그 사회보험의 개념에 이제 이건 1차 사회 안전망. 저번에 안전망의 개념도 한번 설명했었죠. 보호 수준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얘가 1차 사회 안전망, 얘가 2차 사회 안전망.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1차, 얘가 2차.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사회보험에서 중요한 거 그 개요의 특징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회보험은 개인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을 해요. 둘 다 반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사회적 적절성을 중시 여깁니다. 그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거 틀릴 가능성이 높아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자, 그 아래 내려와 보세요. 거기 그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한테 거기 봐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보험은 최저생계 보장되어 있죠? 목적이? 이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최저생계 보장은 이건 공공부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바득바득 우기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원리가 저한테 이제 보통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이 기출문제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자꾸 바득바득 우기면서 질문하시는데 그거 보면 이제 최저생활보장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네, 둘 다. 근데 그거 봐보세요. 그 원리 봐보세요. 원리 보니까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 민간보험은 개인적 공평성. 이렇게만 양분해버리면 안 돼, 절대. 자, 다시 한번. 민간보험은 개인적 공평성을 고려해요. 하지만 사회보험은 개인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모두 다 고려합니다. 다만 어디가 더 중점이다? 사회적 적절성이 더 중점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사회보험은 개인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맞단 말이에요, 그 문장은. 알았죠? 그렇게 나와도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근데 반영은 하지만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 사회적 적절성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법적 권리죠. 그 다음에 민간보험 계약 권리입니다. 자, 사회보험 강제로 다 가입시켜버리니까 평균적 위험이 가능합니다. 위험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인플레이션 대책 사회보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성격 봐보세요. 성격이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위험까지 해결하려고 해요.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은 계약에 딱 규정된 것만 하죠. 그 계약에 규정된 것만 해줘도 또 그것도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따지면서 안 해주려고 해요. 자꾸 고인지 아닌지 따져가면서. 그 다음 이제 사회보험은 수요의 예상이 곤란합니다. 왜? 예측하지 못한 위험까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민간보험, 사보험은 수요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재정 예측성은요. 거기 185페이지 날개 봐보세요. 날개 쪽 그 아래. 날개 쪽 보니까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을 비교할 때에는 재정 예측성, 즉 수요 예측성은 민간보험이 더 용이하고 사회보험이 곤란합니다. 근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면 사회보험이 용이하고 공공부조가 곤란합니다. 거기까지 알아야 하고 넘겨보세요. 이제 공공부조인데 공공부조 제도로 가죠. 자, 186쪽인데요. 공공부조 제도. 거기 2차 사회안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보시고 그 아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입니다. 봐보세요. 공공부조의 기원은 빈민법, 사회보험의 기원은 공제조합입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제조합. 자, 그리고 자, 원리 봐보세요. 원리 보니까 공공부조는 평등주의, 사회보험은 형평주의. 그러면 이것도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아니, 아까 민간보험하고 비교할 때에는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이고 그 다음에 민간보험이 개인적 형평성이었는데 왜 여기 사회보험이 사회적 적절성이 아니라 형평성이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거는 누가 누구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른 겁니다. 알았죠? 민간보험과 이제 사회보험을 비교하면 이제 사회보험은 개인적 형평성과 사회적 적절성까지 고려는 하지만 민간보험이 하지 않는 사회적 적절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 자 여기는 이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할 때는 사회보험은 이제 그 비례적 평등이니까 형평성이잖아요. 기여한 만큼 주게 되니까 이제 공공부조는 평등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이죠. 공공부조는 결과의 평등.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평등주의, 형평주의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산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상태조사는 양쪽 다 하는데 자산조사는 공공부조만 합니다. 공공부조는 일반조사를 가지고 하고 사회보험료는 보험료를 가지고 하죠. 사회보험료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수급권의 성격도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자, 공공부조는 법적 권리가 약하고 추상적이라고 되어 있고 사회보험은 법적 권리가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받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내 돈 받는다라고 하는 권리성이 강해요. 이거 냈으니까 받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근데 공공부조는 비기여예요, 비기여. 내가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주네. 그러니까 내가 시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받는 사람이. 따라서 권리성이 약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권리성이 약하고 추상적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추상적. 이거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생존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헌재에서도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 생존권의 법적 성격은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법적 권리로 나뉘고요. 법적 권리는 다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재에서는 추상적 권리설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추상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제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이 그냥 그건 알아야 돼요. 어떻든 법적 권리가 약하구나. 그럼 추상적이라고 하구나. 구체적이라고 하지 않고. 알았죠? 추상적. 자, 그다음에 재정의 일직성은 공공구조가 곤란합니다. 사회범은 용이하죠. 그죠? 자, 거기까지. 자, 187쪽으로 와보세요. 자, 사회수당인데 사회수당 보편적 급여다. 즉 일정한 인과적 조건만 갖추면 다 주는 것이죠. 자, 일반 조세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데모 그란트라고도 하죠. 이 데모, 대중, 그란트, 무상보조금. 그다음에 그 사회권으로서 권리로서 주는 것이고, 그런데 단점 봐보세요. 단점 보니까 단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시현 정도가 낮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정도 실현 정도가 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회적 적절성이 뭐였죠?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었죠. 어떤 욕구를? 절대적 욕구를. 기억나죠? 그죠? 예, 절대적 욕구를. 자,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그 사람들을 채워주는 건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만 골라서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따라서 목표율성이 높을 때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실현하기가 용이합니다. 알았죠? 예. 근데 얘는 목표율성은 낮아요. 알았죠? 고르지 않고 그냥 다 주니까. 그 다음 하나만 더. 거기 장점에 보세요. 장점에 4번 보세요. 4번 보면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 효과가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문장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부조가 근로동기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공공부조가. 그죠? 왜 그러냐면 둘 다 비기여긴 하지만 보세요. 여기 비기여. 얘도 비기여예요.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줘. 그러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공부조는 비기여긴 하지만 어떻든 빈곤선 밑에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얘는. 그죠? 근데 사회수당은 밑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상관없이 다 줘요. 따라서 공공부조는 비기여긴 하지만 빈곤선 밑에 있어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탈수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빈곤의 함정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둘 다 비기여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날개 쭉 보세요. 아동수당. 우리나라의 아동수당법이 제정된 거, 이건 이제 데모그란트 즉 사회수당의 아주 대표적인 제도인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을 했죠. 자, 근데 2018년에 제정돼서 2018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연도 나올 가능성 너무 높아요. 알았죠? 제가 우리 지금 4가지 중에서 제대로 된 사회수당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의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법의 연도는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2018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시험 이번 6월 시험에서 만약에 이게 나온다, 또는 보직에서 이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다고 반드시 어디든 적어주세요. 예,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 내용 봐보세요. 내용 보면 지급 대상은 7세 미만 아동이에요. 매월 10만 원, 즉 현금급여죠. 현금급여. 그 다음에 지급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이고요. 지급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지급 방법 현금입니다. 자,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맞죠? 인구학적 기준 뭐? 연령. 자, 마지막 사회복지 서비스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거기 얘는 이제 비물질적 보상이다. 즉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담, 직업 알선, 교육, 재활, 시설 이용과 같은 비경제적 원조가 주를 이루고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아래 표에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제 무형의 서비스잖아요. 말 그대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건. 그죠? 그다음 이제 거기 개인적 욕구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하는 겁니다. 각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욕구,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개인의 욕구
특수성. 전문적 개입입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자, 이제 뭐가 남았냐면 사회보험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제부터. 자, 일단은 이제 사회보험제도는 중요합니다. 사회보험제도 중요하죠. 내용이 자 이게 뭐 날림으로 끝낼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죠. 이게 지금 되게 많이 남았는데 자 불구하고 지금 아동노인 자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아동노인 장애인까지 하면 끝나요. 사실상 그 뒤쪽은 이제 뭐 거의 잘 안 나오는 빈도가 좀 적은 곳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재로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 막 이제 넘기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냐. 자, 그 233쪽까지가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233쪽까지가. 사실 그 뒤쪽은 이제 내용도 별로 없어요. 아동노인 장애인까지인데 한번 가보죠. 어떻든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자, 188쪽 봐보세요. 188쪽에 그 사회보험제도에서 일단 공적연금제도인데요. 그 중에 이제 국민연금 때문에 보는 겁니다. 거기에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운영 방식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단기입니다. 자, 국민연금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장기입니다. 왜냐면은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 있고요. 그 연금보험 밑에다가 유족연금이라고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 자, 산재보험은 유족급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권자가 죽는다 하더라도, 수급자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한테도 줍니다. 장기적으로 운영되게 되고요. 자, 적립방식과 부가방식이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도 과거에. 자, 사회복지직에도 2011년, 2014년에 나왔는데요. 자, 적립방식은 강제저축입니다. 얘는 수지 상등입니다. 세대 내 재분배에서 우리 공부했고, 부가방식은 수지 균형이고요. 얘는 세대 간 계약이라고 했죠. 집단 노인 부양 의식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수지 상등과 수지 균형을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렇게 그렸죠. 적립방식. 이게 청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내가 청년기 때 열심히 적금해놨다가 강제저축했다가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이게 적립방식이에요. 자, 이 보험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청년기 때 보험료 걷는 것은 뭐예요? 수입으로 잡히겠죠. 이 사람도 노인 되면 주면 이게 지출이 되겠죠. 그죠? 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이 같아야 돼요. 근데 위아래가 같죠. 그래서 수지가 상등입니다. 자, 반면 부가방식은 자,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의 노령세대 또는 은퇴세대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서. 알았죠? 이렇게. 이게 부가방식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출해야 할 총액을 여기서 n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걷습니다. 이게 수입이죠? 그리고 여기다 주는 게 지출이죠? 이게 같아야 합니다. 매년 같게 만듭니다. 이걸 수지 균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적립 방식의 장단점이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뭐 적립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하면 부가 방식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내겠죠? 부가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하면 적립 방식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장점 봐보세요. 적립 방식은 세대 간 공평성이 확보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뭐가 빠진 거냐면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가 빠진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세대 간 공평성이 확보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라고 적으세요.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서 세대 간의 공평성이 확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고려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고려하니까.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 적립방식 적립기간이 필요해요. 이 적립기간을 충족해야 돼요. 근데 A가 이때 가입해서 이제 적립기간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A가. 근데 도중에 B가 가입해. C가 가입해. 근데 A가 가입했을 보다 보험료를 적게 받네. 그럼 A가 불만이 있겠죠. 또는 A가 적게 받았는데 B나 C한테는 많이 받네. 그럼 B나 C가 가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서 앞으로 가입자들까지 고려해서 보험료에 부담에 있어서 세대 간의 공평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고. 자, 인구구조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부가 방식입니다. 자, 가입자의 저축 동기를 강화합니다. 왜? 적립 방식은 강제니까. 이거 자체가 강제 저축이에요. 그래서 저축 동기를 강화시키고 있고. 제도 성숙기에 자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 적립 방식은 적립시키는 겁니다. 가입자들 적금이 되는 거죠. 그럼 제도가 성숙기에는 적금돼 가지고 적립금이 엄청나게 연못의 물처럼 고이겠죠. 누적진 적립금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단점, 제도 도입 당시 나이가 이미 들어버리면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제도 도입 시기에 과중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에게 가계부담에 부담이 됩니다. 맨 처음부터 낮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낮게 하면서 조금씩 올리기도 하는데, 근데 맨 처음에 그렇다고 완전히 낮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발생 시 기금의 실질 가치 손상됩니다. 모아놨는데 돈을 모아놨는데 인플레이션 발생돼 가지고 화폐 가치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기금 투자 위험에 취약합니다. 아까 제도 성숙기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투자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부가 방식은 시행 초기 적은 보험료로 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당장 현재 노인들한테 급여를 줄 수 있어요. 매년 걷어서 매년 주는 거예요. 매년 현재 노인들한테 현재 근로세대 돈 걷어서 현재 노인들한테 바로 줘요. 알았죠? 매년. 그러니까 당장 노인들한테 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인구학적 변화에 취약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나중에 노인이 됐다고 보세요. 미래에 노인 됐어요. 여기 노령 세대. 그러면 이 사람들 누가 줘야 돼요? 자, 미래에 근로 세대들이 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 화면 봐보세요. 만약 여기 인구가 많았고요. 여기가 인구가 적었어요. 그러면 적게 걷어도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인구가 많아져 버렸어. 그럼 여기가 인구가 적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노인들은 옛날 노인들이 받았던 것보다 적게 받으라고 해야 하고, 여기는 옛날에 여기서는 적게 줘도 됐는데 여기는 많이 줘야 한다는 보험료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이제 인구학적 변화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연금의 장기적인 수리치기에 불필요합니다. 매년 걷어서 매년 주니까. 인플레이션 영향 받지 않죠.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지 받지. 그 다음 이제 거기 단점 보세요. 단점에 세대 간의 공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세대 간의 공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알았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게요. 189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국민연금법인데 기본적으로 5대 사회보험법에서 국민연금법, 그 다음에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일 중요하고, 얘는 걔는 아예 한 문제로 나와버려요. 걔는.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4대 보험은 이제 조합돼가지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봐보세요. 거기 국민연금법은 1973년, 86년 이제 99년에 이제 시행되면서 88년에 시행되면서 제가 이제 거기 88년 시행될 때 1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10인 이상 사업장. 88년 시행됐을 때. 그 다음에 거기 정의해 보면 기준소득 월액이 나와요. 기준소득 월액의 9%입니다. 참고로 특수직업연금은 이게 이게 개정사항을 제가 이제 넣어놨어요. 거기에 공무원연금은 기준소득 월액의 18%예요. 그 다음에 군인연금은 14%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도 18%예요. 알았죠? 본래 다 14%였거든요. 근데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이 18%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본래 외울 때 우리가 일사각오로 외웠거든요.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 정신. 근데 군인만 일사각오예요. 그죠? 전쟁에 참여해야 하니까. 그래서 일사각오로. 나머지는 18로 바뀌었어요 지금. 예. 근데 이거 시험에는 이건 나오는 건 아니어서 제가 이거 개정사항을 그간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누가 질문 주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다 찾아봤는데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연금에서 사업장 가입자,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 거의 정의에 사업장 가입자는
반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는 걸 부담금이라고 하고 근로자 가입자가 내는 것을 기여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반반. 그러니까 9%니까 반반. 그다음 이제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100%를 다 냅니다. 자,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다 제외되죠. 특수지역연금은 따로 있으니까. 자, 가입자가 4가지 종류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죠. 그 사업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용어 조심하세요. 용어. 건강보험에서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둘로만 나뉘어요. 근데 국민연금법에서는 직장 가입자라고 하지 않았고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그리고 더 있죠.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까지.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은 4가지 종류예요. 가입자가. 건강보험은 2가지고. 알았죠? 그거 조심하시고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1인 이상 확대되었고요. 추가 가입제도 크레딧 제도인데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자, 군복무 6개월, 출산 이제 자녀 2명 이상일 때 이제 12개월, 1명은 안 되고요. 2명일 때부터 가능합니다. 12개월, 3명 이상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더해지고요.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아까 군복무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요. 그냥 이제 실업의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여의 종류. 급여 종류는 무조건 외워야죠. 5대 사회보험의 급여 종류는 그냥 외우는 게 기본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거기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돼야 하니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장해급여가 있는데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 폐지된 거 아니에요? 폐지됐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알았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유족연금은 유족 범위가 배우자 1순위입니다. 그 다음 자녀입니다. 그 다음 부모고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거기까지죠. 근데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조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까지 내려갑니다. 차이가 알았죠? 순서 배우자 1순위 그 다음 자녀예요. 결혼하면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3순위로 밀립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 1순위인 거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거기 그게 이제 반환이 지금 있고 그다음 이제 거기 노령연금은 더 세분화하면 완전 감액 그다음에 재직자 노령연금 그거 다 알아야 돼요. 넘겨보세요. 조기 노령연금 자 10년 이상 그리고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가 나 미리 좀 받겠다. 조기 노령연금이 되고요. 자 특례 노령연금은 우리나라가 1988년에 국민연금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때 이미 나이가 들어버려 가지고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5년만 넘게 채워도 대상으로 삼아준 게 바로 특례 노령연금이에요. 알았죠? 지금 국민연금 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특례 노령연금은 이제 그 받는 사람은 있죠. 근데 더 이상 가입 대상은 없습니다. 시행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예. 자, 분할연금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거기 그 작게 제가 당구장 표시에 보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연장시키고 있죠. 그래서 2033년이 되면 65세가 돼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빨리 안 주겠다는 거야, 빨리. 원래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을 65세로 늘려버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참고로 이거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뭐 90세까지 지급된다. 뭐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급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그 날개 쪽 보세요. 날개 쪽. 미지급 급여가 있어요. 미지급 급여. 자, 국민연금법에 미지급 급여가 있어요. 이거 유족연금 아닙니다. 이거 미지급 급여가 있는데 유족연금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자, 미지급 급여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내려갑니다. 아까 유족연금은 형제자매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미지급 급여는 형제자매까지 내려가요. 거기까지. 자, 그리고 요거 순서 외우라고 제가 자, 보세요. 같이 외우게요. 배우자 1순위. 그다음 자녀죠. 그죠? 그다음 부모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외우면 끝이에요. 왜? 어떻게? 엇갈리면 돼, 이렇게. 자, 손자녀. 그다음에 조부모. 알았죠? 이렇게 엇갈려서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형제자매까지. 뭐는 미지급급여는 유족연금은 여기까지만.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여기까지. 미지급급여도 국민연금의 미지급급여도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지금 투매시효가 5년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급여 보세요. 급여 지급은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거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급 사유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X. 자, 다시 한번.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지급 사유에 따라. 지급 사유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그리고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그죠? 자, 기본연금액 산정 방식 봐보세요. 기본연금액 산정 방식. 자, 상수 곱하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1 플러스 0.05 N인데 0.05 곱하기 N으로 나오기도 하고 12분의 N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자, 근데 거기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해요. 자, 상수는 지금 계속 줄여갑니다. 또 1.2까지 줄여가고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상수는 소득 대체율, 즉 지급률입니다. 상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연금 보험료를 급여를 적게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급여. 알았죠? 근데 2008년 1.5를 시작해가지고 2009년부터 감소시키고 있어요. 0.02로씩. 소득 대체율로 보게 되면 이제 거 보면 이제 0.5%씩 이제 하향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어쨌든 이제 거기 A는 소득 균등 부분이고요. B가 소득 비례 부분입니다. A는 보니까 연금 수급점 3년간 가입자 1,000원의 평균 소득 월액 밑줄. 평균 소득 월액 밑줄. 자, 그러니까 지금 연금 수급전 3년간 가입자 전원의 평균 소득 월액이니까요. 내가 그 3년간의 평균 소득 월액이 평균보다 내가 적으면 유리한 거죠. 평균으로 계산되니까. 많으면 불리한 거죠. 그래서 걔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에 기준 소득 월액의 평균액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소득 비례 부분입니다. 즉 많이 내가 벌었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소득 비례 부분. 이게 바로 보험료 납부의 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많이 내면 많이 받겠네 하고 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N은 이제 가입 월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 슬라이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거 2013년 보호직에서 연금급여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맞아요. 연금 슬라이드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부양가족 연금액 나와 있고요. 뭐 대상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 시험은 어떻든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이다라고 하는 것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분할연금 수급권 봐보세요.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것인데 거기 이제 그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하고 살았는데 10년을 살았어도 내가 그 사람하고 사는 기간 동안에 그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이 안 되면 헛산 거예요. 헛산 거. 예. 분할연금은 청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동안에 열심히 국민연금 가입 시켜놔야 돼요. 이제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근데 사랑이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은 좀 예, 그렇죠. 요즘 뭐 조강지처 버렸다 안 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어떻게 버린다는 얘기를 쓸 수가 있냐 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든 그건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건 정말 나쁜 거죠. 거기 보면 그 5년을 산정할 때 보면 그 산정에서 빠지는 게 나와 있습니다. 뭐 별거했거나 가출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5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거기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고요.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고 본인도 60세가 되어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 모든 요건을 갖춘 때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돼요. 그렇죠. 5년 이내. 본래 3년 이내였는데요. 그 개정됐으니까 알고 계시고. 자, 근데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그 아래 나오죠. 자, 수급권자에게 둘이상의 분할연금권이 생기잖아요. 이혼을 2번 했어. 근데 양쪽 다 분할연금 수권이 생겼어. 이혼을 3번 했어. 근데 3개 다 분할연금 수권이 생겼어. 그러면 다 합산지급입니다. 자, 그리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도 합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병급 조항 했었죠. 병급. 이중급여 금지. 국민연금법 제56조에 이 법으로 인해 둘 이상의 수권이 생기면
그 중에 하나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정지된다. 근데 얘는 예외예요. 알았죠? 얘들은. 그 다음에 관리운영체계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집행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날개쪽 봐보세요. 날개쪽. 소득 상한선과 소득 하한선의 개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저는 이거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연금 슬라이드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원리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 줄 정도는 나오겠지만 어떻든 이제 우리 국민연금에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까 국민연금은 뭐라고 했죠? 보험료가 기준 소득, 자, 기준 소득 월액의 몇 프로? 9%. 그죠? 9%. 근데 이 기준 소득 월액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여기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알았죠? 즉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대략 이거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략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금액이 원리만 이해하면 돼. 자, 원리만 약 그냥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소득 월액이. 그죠? 그런데 500만 원에 얘의 9%만 내면 돼요. 이상 버는 사람들도. 알았죠? 여기 상한선 이상 버는 사람들은 그 상한선의 9%만 내면 돼요. 위에 있는 사람도. 그러면 하한선은 대략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고 잡아보세요. 그냥 그냥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되니까. 알았죠? 원리만 이해해요. 자, 예를 들어서 30만 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30만 원에 9%를 내야 돼요. 보험료를. 알았죠? 왜 이러냐면 하한액에 거기 설명은 다 되어 있는데 그냥 잠깐만 설명할게요. 핵심적인 것만. 자, 하한액이 존재하는 이유는 만약에 20만 원 벌고 10만 원 벌면 그 20만 원에 9%만 내게 하고 10만 원에 9%만 내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만 원을 벌든 20만 원을 벌든 무조건 30만 원에 9%를 내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게 번다고 적게 내도록 해버리면 낼 때는 적게 내니까 좋은데 나중에 받을 때 적게 받아요. 적게 냈으니까. 그러면 그 적게 낸 걸로 나중에 적게 받으면 그게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제도 자체가 노후소득 보장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적게 벌어도 하한선에 9%를 내야지 그래도 그 나중에 받을 때 그 급여를 가지고 최저 이렇게 살 수는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 자, 이 상한선이 존재하는 의미는 만약에 많이 번다고 많이 버는 것에 대한 9%를 내게끔 해버리면 나중에 받을 때가 문제예요. 받을 때 많이 받겠죠. 많이 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연금 편차가 너무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 연금 편차, 급여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알았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래는 많이 벌면 많이 내게끔 하고 이거 소득 재분배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득 상한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득 재분배가 안 돼서 역진적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보장 세의 역진성이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사회보험료의 역진성. 우리 그 정책론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상한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소득 재분배를 막고 있다는 그것도 되긴 해요. 어쨌든. 자, 191쪽 봐보세요. 자, 5대 사회보험의 급여 종류 있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거기 이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현물급여고 나머지는 현금급여입니다. 이번 1급 시험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현금급여이다 하고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알았죠? 맞는 문장으로 1급 시험에서 이번에 나왔는데 현금이죠? 맞아요. 맞는 거 맞는 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맞게 나왔어요. 알았죠? 그렇게. 근데 어쨌든 현물 뭐 맞죠? 그 다음 이제 그 산재보험 나와 있고요. 자, 넘길게요. 어쨌든 그건 외워야 하고 외우는 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니까. 이제. 근데 저는 다 외웠어요. 저도 다 외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도 외우시고. 그러면 이제 그 192쪽으로 와야 하고 192쪽입니다. 우리 지금 1시간 지금 4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쉬고 10분 쉬고 진행할게요.